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희입니다. 오늘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몇 시부터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뭄이 좀 해갈될지 우리 마음에 지금 답답한 이 느낌도 빗소리에 맞춰서 조금 해갈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서요. 이 방송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울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를 지냈는데 적반하장에 올라오면 제일 기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어제 저하고 댓글로서 대화도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제가 잠든 새벽에도 그분이 댓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재판을 보면서 그분 마음이 많이 울적하고 슬플 것 같은데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정말 슬프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아마 재판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힘내자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네, 뉴스 뒤에 숨은 뜻을 파헤쳐보는 뉴스 완전 정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봄 가뭄 강타 물 부족 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사는 2017년 5월 20일 월요일날 기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시면은 충청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되고 있고 그리고 바다 인접지 모내기 차질도 있고 제천 한마을 급수차 동원도 되고 있다. 정부 지자체 대책 마련으로 분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왜 이 기사를 첫 기사로 뽑았냐면요. 너무나 이상합니다. 우리나라 사진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아무도 물 부족 그리고 가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민생인데요. 충청 지역 곳곳에서 가뭄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관심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경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포맷이 바뀌어서 당황스러우시죠? 아, 예, 좀 약간 당황스럽네요. 네, 저도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어색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뉴스를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요즘 가뭄인 거 알고 계셨습니까? 아, 저도 요즘 보도가 별로 없어서 잘 몰랐었습니다. 가뭄이라는 걸 전혀 몰랐는데요. 우리야 도시에 사니까 사실 물이 계속 있어서 몰랐는데 여기 지금 이게 충북 진천군 여기 정말 어떠세요? 쫙쫙 다 갈라져 있어요. 예, 그 뭐 보통 봄 가뭄은 항상 있어 왔는데 저 그림상으로만 보면 보통의 봄 가뭄 못지않게 아주 심한 가뭄으로 지금 생각이 되네요. 네, 어떻게 보면요. 바로 대한민국의 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다른 곳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때 휴가 가신 대통령께서는 가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휴가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연가 쓰니까 밑에 직원도 쉽게 쓰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휴가 갈 때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단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 대통령 교황에게 남북 정상회담 중재 요청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친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김희중 한국천주교 주구회의 의장 겸 광주대교구 교구장을 통해서 보냈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요. 이 기사를 보면 이미 물밑 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방금 또 다른 기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로마 교황청 특사로 파견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단독으로 나와 있는 건 3시 30분, 새벽 3시 30분 기사인데요. 아침 7시 38분 기사에는 중재 요청한 적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면요. 교황청 특사인 김희중 주교는 지금은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뭡니까? 사람은 같습니다. 특사로.
근데 뭐 하러 갔다는 걸까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 중재를 하러 갔다는 건지 아니면 무슨 어떤 일을 하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왠지 국민들은 지금 묘한 느낌입니다. 변호사님. 예. 이 기사 보고 어떠셨어요? 처음 저 기사 봤을 때는 네. 아마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선거 때부터 뭐 김정은을 먼저 만나러 가겠다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럼 최근에 뭐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먼저 만나고 네. 또 심지어 이제 시진핑 중국 주석이나 이런 분들 다 만난다고 해서 아마 그 이후에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그 생각을 지금 실현에 옮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또 아무래도 교황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자기 입장을 갑자기 마치 정상회담 주선을 안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친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중앙일보에서 사실적으로 썼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여기에서 김희중 그 주교회의 의장은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을 했대요. 예. 그러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교황청 특사인 김희중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이 전달할 문 대통령의 친서에 남북 정상회담 중재를 요청한 내용이 담겼냐는 질문에 지금은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현재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한 이후에도 네. 벌써 미사일을 2발이나 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그 대기권 재진입이라고 해서 그렇죠. ICBM의 전초 기술입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지금 완료됐다고 하는 마당에 과연 그 정상회담이 실제로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저도 천주교 신자인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교적으로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교적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부탁을 한다라는 생각을 그러면 대통령 선거 나갈 때 준비할 때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준비해 온 건지 그렇다면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쳤던 것이 교황님에게 부탁하겠다는 거였는지 이런들 저런들 알 수는 없지만요. 사드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도 저는 외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외교일까요? 글쎄요. 어쨌든 뭐 교황을 만나는 것은 아니 외교의 교황 말고 북한 김정은. 북한 김정은. 그 뭐 어쨌든 그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를 부정하고 있지만 북한이 어쨌든 뭐 하나의 실체로서 국가처럼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국가와 국가의 거래라고 한다면 외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와 별개의 측면에서 사드를 배치를 하고 또 미사일을 쏘는 것에 대해서 방어 체제를 만들고 핵무기 개발을 막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자위 조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미사일을 쏘잖아요. 예. 그럼 가서 우리 집에 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외교일까요? 아니, 저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자꾸 사드 문제부터 미사일까지 외교라고 접근하는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뭐 저만의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드와 미사일이 외교일까요? 이건 역시 이야기할 거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 보시면요. 이낙연 후보자죠. 총리 후보자인데요. 아들 뇌수술 했는데 어깨 수술 자료 보내라고. 아니 이거 제목만 보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마치 제목만 보면 수술도 안 했는데 수술 자료를 내놓아라 라고 한 것처럼 주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제가 신문 기사를 좀 검색을 해보면 네. 이 후보자 아들이 99년도에 네. 습관적 어깨 탈구가 있었고 2001년 12월경에 수술이 필요한 어깨 탈구가 발생해서 관련 수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것이 병역 문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수술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어깨 관련 탈구와 관련된 수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수술 자료에 대한 자료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저런 말들은 설득력을 잃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주장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없는 것을 어떻게 보내나. 그래서 없다고 보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아들 병역 면제 판정 이후 수술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수술한 적이 없다. 무슨 말이죠? 지금 이 내용이? 그래서 저도 일단 사실관계는 좀 더 밝혀져야 되고요. 그 네. 사실관계가 무엇이냐면 과연 수술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야기는 수술을 한 적은 있는데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수술한 적이 아예 없기 때문에 아예 자료가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근데 일반적인 신문 보도는
어깨 탈구 수술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 문제가 치료에 밝혀지겠죠. 대한 건요? 치료에 대한 자료는요? 만약에 그 수술이 있었고 습관성 어깨 탈구라고 하는 것이 그 병역 면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 뭐 습관성 어깨 탈구가 있었고 즉 병역 면제를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중대한 어깨상의 하자가 있으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 관련 입증 자료가 어디에서 분명히 있을 건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의심스럽긴 하죠. 적어도 그때 면제를 받을 때 병무청에 냈던 자료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뭘 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때 뭐 진단서라든지 어떤 형태가 있을 것인데 네. 그런 자료라든지 어떤 아니면 그 당시에 적어도 병무청에서 병역 면제를 판정을 내렸을 때 받았던 어떤 자료 혹은 뭐 진단서 기록 이런 내용들은 최소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치료 자료라도. 치료 자료 있어야죠. 그럼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시죠. 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네. 네, 유여혜입니다. 네. 네네. 네, 지금 방송 중이고요. 박사님, 네.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 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박사님 잠시 박사님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부산에 동남권 원자력학원이라고 미래부 소속의 국가병원이 있습니다. 네. 거기 암센터에서 핵과학과라고 영상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전문이시군요. 네네. 네, 지금 박사님 지금 어떤 부분에 소송을 또 하고 계시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장 네. 박원순 시장의 그 아들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아들이 2012년 2월 달에 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네. 허리 MRI 재검사로 아마 그 당시 강용석 의원이 사퇴한 사건이 있어서 많은 네.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세브란스에서 찍었던 그 사진이 네. 제가 갖고 있는 영상 경험으로는 20대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게 그 당시에 그걸 주장하셨죠? 네. 네, 그때부터 지금 5년이 흘렀죠. 네. 5년 한 3개월이 되네요. 네. 그런데 문제는 2014년에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시장이 저를 포함해서 7명을 네. 고소를 합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네. 그래서 그 고소당한 상태에서 1심에서 저희가 유죄를 받고 항소심 중입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병역 비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사건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영국 런던에 가서 오지를 않아요. 2년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 네네. 지금요. 박사님께서 네. 보실 때는 서울시장 박원순 아들 병역 문제와 이낙연 총리 후보자 아들 병역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공통점이 제가 보기엔 저도 군의관 출신이거든요. 네. 국군 수도병원이라고 네. 과거에 정촌동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네. 옛날에는 네. 90년 80년대 중반 네. 여기 국군 수도병원에 근무 2년을 했었는데 과장 영상의학 과장 그때는 방사선과라고 그랬습니다. 네. 방사선과 과장으로 그때 경험과 이런 걸 비춰봐서 우리나라의 그 사회지도청이나 그 부유청에서 흔히 그 병역 비리를 저지를 때 네. MRI 바꿔치기 방법, 네. 영상 바꿔치기 방법을 많이 하는데요. 네. 지금 박원순 시장 아들의 경우는 허리 MRI고요. 네. 지금 이낙연 그 총리 후보의 아들은 아마 어깨 탈구라고 그래요. 네. 알려진 바로는. 네. 그래서 어깨 MRI가 뭐 신문지상에 뭐 제출된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재검사나 그 당시 기록을 다시 제출해서 명백히 밝히지 않는 한 네. 가장 흔한 병역 브로커가 쓰는 수법이라는 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지금 어디까지나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의혹 수준이죠. 그렇죠. 왜 젊은 사람들이 어깨 탈구로 면제를 많이 하느냐. 그 내부에 보면 병역 브로커가 낀 필름 바꿔치기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아는 사실이고요. 네. 허리 MRI 경우 디스크도 마찬가지고 흔히 잘 쓰는 수법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박사님께서는 지금 흔히 잘 쓰는 수법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죠. 그 제가 이낙연 후보를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럼요. 박사님. 하나만 더 공직에 나갈 분들은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사님. 검증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병역 면제 이후 수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수술한 적이 없다면서 자료를 주지 않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잘못됐는데요. 네. 수술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고 의무 기록을 달라고 그래야죠. 의무 그렇죠. 기록을. 의무 기록을요. 그럼 의무 기록을 달라고 했을 때 만약 의무 기록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죠. 그렇다면 면제 사유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 기록은 있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 질병, 네. 어깨 탈구로 인한 치료 경력들이 쭉 나와야죠. 네, 박사님, 저희가 이로는 비위상성으로 그 탈구가 됐을 때는 수술을 안 할 경우가 있지만은 네, 대부분의 습관성 탈구가 외상성으로 네. 다쳐서 왔을 때는 꼭 수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의무 기록은 제출해야 한다라고 보시죠? 그 당연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사회지도층의 총리급 네. 되겠다는 분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안 되죠.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되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네, 오늘은 박사님 네. 여기서 일단 전화 마무리하고 지금 네. 청문회 진행되는 과정 보면서 또 전화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 기록 이런 걸 달라고 해서 수술한 적이 없다고 해서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의무 기록을 달라고 그래야죠. 의무 기록 네, 어떻게 알겠습니다. 했는지. 네네. 네, 박사님 단서를 포함해서 네네. 의무 기록을 달라고 해보고 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술 자료가 아니고 의무 기록이네요. 예, 역시 전문가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군요. 근데 왜 수술 자료라고 했을까요? 그 아마 수술을 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수술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이시니까 수술은 자료는 없을 수는 있지만 의무 기록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그러네요. 전문가적 견해에서 맞아요. 진단서 및 의무 기록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재판에서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병원 치료 기록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건 뭐예요? 아들 뇌수술. 아들 뇌수술 그 어깨 탈구 때문에 그 병력 문제 이후에 아마 뇌수술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뉴스 야마가 너무 이상해요. 어깨 수술 자료 보내라고 하면 수술 자료가 아니고 의무 자료 보내면 되는데 왜 생뚱맞게 아들 뇌수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거 이야기는 마치 이제 어깨 수술은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문 보도상에 보면은 어깨 수술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전에 그 박사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의무 기록, 진단서 등 의무 기록을 요청해서 실제로 수술이 있었는지 네.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걸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방법이 있네요. 방법이 오늘 있습니다. 전화 연결 네. 잘한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 자료가 아니고 예, 의무 자료, 의무 기록. 의무 기록, 예, 의무 기록을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도 나중에 재판할 때 가끔 사용하세요.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네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뭐 변호사님 예. 여기 한번 보세요. 제 전공이군요. 대장금. 저 분명히 제 전공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관련된 법률적인 쟁점이 제 전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도 충분히 저 내용 알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저런 내용들이야 뭐 일반적인 가십거리로서 좀 재밌게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진을 보고요. 예. 딱 보고 너무 기분 나쁘면 9세대, 예. 보고 당연하다고 하면 신세대라고 하는 어떤 젊은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장면, 서로 맞담배 피우고 있는 이 장면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화가 나는 걸 봐서 구세대비 틀림없는데. 네. 이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이혼 안 됐죠. 그러면 이 두 사람 관계가 뭐죠? 우리 법률 용어로는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간통죄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법률 용어로 민법에는 요즘에 부정한 행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해야 될 상황이죠. 당연한 이야기죠. 위자료를 줘야 될 상황이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법률적으로. 만약에 이 부인이 여기에 위자료를 청구하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까? 저한테 맡겨주면 제가 아주 좀 제법 괜찮은 금액으로 제가 맡아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 김민 씨의 재산 관계를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큰 소리만 치지 마시고. 예. 몇 억 못 받죠? 요즘에 위자료가 일반적으로는 그 일반적인 사람하고 생각과는 달리 좀 생각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낮아요. 그런데 그래도 사회 지도층이고 재산이 제법 있을 걸로 보여지니까 거기에 상응해서 제법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변호사로서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냉정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간통죄가 없어질 때 사실 그게 시대의 흐름상 맞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예. 그런데 그때 제가 주장했던 게요. 손해배상 금액과 위자료를 높이고 상향을 해서 기준을 만든 뒤에 간통죄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역시나 혜택을 보고 계신 두 분입니다.
형법상 간통죄가 없어지니 참 당당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보기가 좀 불편합니다. 예. 근데 우리 작가 선생님은 좋다고 쓴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작가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부인이 이 사진을 근거로 소송을 걸면 유리합니까? 당연히 이 사진을 근거로 소송을 걸면 유리할 뿐만 아니라 담배 피고 지금, 있는 사진이 유리합니까? 예, 근데 뭐 단순히 저 사진이 의미하는 바는 그렇죠. 담배만 피우는 것이 아니라 두 분 사이에 이미 객관적으로 이미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화제에 같이 갔다든지 그 과정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행위도 있었던 거에 대해서 본인도 부인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로 사는 관계다. 근데 어쨌든 그 홍상수 감독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제3의 여자랑 이렇게 그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그건 당연히 위자료 대상이 되죠. 사랑한다고 표현하니까 괜히 듣기가 조금 이상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5번째 기사입니다. 북이단 도발에도 문정부 대북 인도 지원 재개 방침. 정치 상황과 인도 지원은 별개, 원칙 지킬 것, 국제기구 통한 대북 지원, 사회 문화 교류, 접촉 가능성 커. 우리가 뭔가 호구가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예. 과거에 계속 저렇게 해왔다가 네.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역효과를 가져온 적이 많이 있죠. 항상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항상 모든 게 다 미역화가 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과거에 보면은 인도적인 지원은 계속적으로 이루어 왔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이 변화된 것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계속적으로 미사일 개발하고 네. 심지어 핵 개발까지 가게 되고 그렇다면 그 인도적인 지원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죠. 김정은 독재 정권의 수명을 연장시켜 왔던 거 아닌가. 그렇죠. 충분히 그래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인도적인 지원을 하면서 실제로 인도 지원 간 물품이라는 것들이 요즘에는 뭐 검증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완벽한 검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거기서 어느 정도 돈이나 물품들이 정권 유지, 북한 정권 유지에 들어갔다면 그는 엄청난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김정은 정권에서 계속해서 미사일을 빵빵 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댓글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돈 달라는 신호탄이다. 근데 진짜 의문스러운 것은 미사일 한 발에 수십억 원, 심지어 핵 개발에는 수백억을 넘어서 뭐 수천억까지도 생각될 수가 있는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차라리 북한 국민들에게, 북한 인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었다면 저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겠죠.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리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아, 그렇군요. 지금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군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갑자기 신은미가 다시 등장한 거 보셨습니까? 아, 봤습니다. 북한에서 평양 거리 하면서 이렇게 예. 사진 찍은 거 보셨어요? 봤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저도 인도주의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참 얄미운 두 사람이 있거든요. 신은미 씨와 또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애국가 안 불렀던 전 국회의원. 아, 예. 저는 정말 제 개념이 이상하다고 해도 상관없는데요.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사람이 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자고 하고 예. 그리고 너무 얄미운 게 북한 가서 북한을 막 소개를 하다가 추방당했잖아요. 네. 잽싸게 다시 북한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 모습 보면 전 개인적으로 얄미워요. 이건 제 개인 취향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정권이 바뀌면서 아무래도 이제 햇볕 정책을 승계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북 유화책이 나올 것은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는 달빛 정권. 아, 달빛 정권. 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 입국이 금지됐던 우리 종북 이론 때문에 네. 종북주의자로서 아마 입국이 금지되었던 그 신은미 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과거에 어떤 친북적인 발언이나 행위들에 대해서든 해명 없이 함부로 이렇게 다시 입국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항상 시종일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약간 위험한 발언인데 국가보안법 위반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아니요. 생각이야 뭐 못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이렇게 쏘아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뭐 차에 태워서 이렇게 미사일로 쏘아서 네. 그냥 교류 여기 있잖아 인도 지원 대북 인도 지원. 예예. 대부분 제가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좋아하면서도 막상 북한에 가서 살라고 하면 별로 그렇게 원하는 사람 별로 없던데요. 여기 있잖아 사람 인자 인도 지원 사람을 네. 지원해 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위험한가요? 제 발언이? 뭐 아직까지는
법적으로는 아직 걸리지 않는 말 전혀 문제 없는 발언인데 전혀 문제 없는 조금 그것을 역으로 좀 더 깊이 파고들면 문제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더한 같습니다. 파고들어요. 이까지.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6번째. 우리 뉴스 성격이요.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 뒤에 숨은 뜻을 파헤치는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숨은 뜻에 정말 많은 교류와 접촉을 해드리고자 하는 신은미를 지금 떠올린 겁니다. 예. 6번째입니다. 사진 많이 보셨죠? 많이 봤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죠. 네. 근데 이분이 인도주의적이고 이런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협상가는 아니에요. 예, 외교 저도 협상가는 아니에요. 예, 저도 저분이 이제 외교부 장관으로 이제 후보자로 네. 지명이 되고 나서 저분에 대한 신문 기사를 많이 봤는데요. 이력을 보면 아주 훌륭하신 분이 맞습니다. 저 유엔에서 주로 일을 하시면서 네. 유엔 사무총장 특보까지 하셨으니까 아주 훌륭한 분이면 틀림없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처해진 상황을 보면은 안보가 실제로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이 존재하는 한도 내에서 그렇죠. 위치에서, 그리고 또 실제로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쏘고 있고 또 핵 개발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너무 국외로, 국내 관계가 아니라 국외 관계에서 이렇게 전문가적 영역을 넓힌 분이 과연 국내 외교 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교부 장관, 외교장관 후보로서요, 이 강경화 후보자는요, 사드도 풀어야 되고 북핵도 풀어야 되고 다 풀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외국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더 제가 볼 때는 좀 더 어이없는 거는 딸 문제에 관해서 이제 셀프적으로 다 공개를 했는데, 우리가 자수하면 벌 안 주나요? 자수하면 벌이 감경이 되죠, 보통. 그래도 벌은 주죠. 벌은 줍니다. 예. 위장 전입을 자수하면 괜찮나요?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적으로 고정화 돼 있는 거고, 다만 네. 양형 문제는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 건의 경우는 위장 전입을 미리 밝혔다고 해서 청문회에서 당연히 통과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하기 어렵고, 이건 아마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그분을 해석할 것이냐. 과거에는 당연히 위장 전입은 아주 큰 범죄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 그렇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생각보다 형이 예. 크더라고요. 그럼요. 네. 바로 실정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위장 전입만으로 실제로 후보자 지위에서 탈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낭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워낙 많다 보니까 요즘에 약간 사람들의 인식이 희석화된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알 수가 없죠. 근데 문재인 후보가 후보인 시절에, 대통령이 되기 전 후보인 시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5대 악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중 국적도 있었고요, 위장 전입도 있었고요. 이중 국적이 없었나? 논문 표절은 확실히 있었어요. 너무 확실하게 부동산 투기 있었고요. 위장 전입 있었고요. 세금 있었고요. 예. 네.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그러니까 위장 전입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시절에 세웠던 그 기준을 자수했다면 끝난다면, 그러면 만약에 이중 국적도 미리 자수하고 투기도 자수하고 세금 탈루도 자수하고 예. 논문 표절도 자수하면 괜찮나요?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아마 국민이 정치적으로 심판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변호사님. 예. 여기 기사가 착시 효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왜 착시 효과냐면, 이 기사를 보면 재밌습니다. 문 대통령이 성평등 인사를 보면서 전율을 할 때는 굉장히 좋은데, 여기 보면요, 피우진 처장, 헬기 조종사였던 사람, 그래서 큰 울림이 있었고, 또 조현욱 인사수석도 그렇고 굉장히 큰 울림이 있다, 정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착시 효과라고 얘기를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특사로 임명하고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를 추천하고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많이 등용을 했는데, 정작 사드, 북한 미사일 발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헤치고 나갈, 정면 돌파할 사람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정말 좋은 평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새로이 후보자가 되신 우리 강경화 네.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훌륭하게 우리나라에 처해진 이 안보 현실, 사드 문제, 실제로 사드 문제에서는 미국과 중국 입장이 다르고 실제로 주변 상황 입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북한은 미사일 개발이라든지 핵 개발을 하면서 그 입지를 좁히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럼 이걸 슬기롭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는 아주 이번에 외교부 장관은 정말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야 될 시험 무대에 있다고 봅니다. 과연 제대로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뉴스 돌려보고 파헤쳐보고 속뜻을 파헤쳐보는 뉴스 완정 정복. 오늘은 6가지 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디스전에서 변호사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무직입니다. 보톡스를 하지 않고 주사를 맞지 않고 머리를 올림머리 하지 않고 화장을 하지 않고 민낯으로 대통령이 섰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그냥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왜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잘못을 한 걸 잘못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꼭 이렇게 광화문 광장에 세워서 망신을 주고 조롱을 하고 우리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주면서 잘못을 잘못했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라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사진이 공개될 때 사진을 보고 전 눈물이 진짜 돌았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끝이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역대 대통령들 항상 조사받고 법정에 서고. 두 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두 분은 어떠셨어요? 그 마음이 많이 착잡하죠. 제가 정말 이 사진을 보고요. 한번 보세요. 예. 한번 보세요. 피고인석 박근혜 인정진문 첫마디 무직입니다. 최순실과 나란히 피고인석에 착석했는데요. 국민 참여는 원치 않는다고 했고 법정 촬영 일부 허가했다라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무직. 아까 8시 반경에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셔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25인승 버스에 타서 이제 호송이 되어 오는 과정을 보면서 그러니까 요 2달간의 일정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3월 달에 탄핵 결정에 대해서 늦은 저녁에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사저로 이동하시는 과정, 그 다음에 삼성동 사저에서 나와서 검찰청으로 가시는 과정, 그 다음에 또 법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구속 확정이 돼서 구치소로 이동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오늘 또 사회에 나오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 분위기, 막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하고 막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뭐 사이다라고도 하고 좀 이제는 좀 뭐 좋은 뭐 이런 그런 각종 얘기들과 참 뭐라 그럴까 이게 좀 교차되는 느낌? 그게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이렇게 받았던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떠셨습니까? 예, 그 대한민국에는 그 두 종류의 꼭 두 종류만 아닌데 자기가 지지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되셨고, 또 그 반면에 현재도 어쨌든 간에 국민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고, 그렇지만 그와 별도로 그 잘못한 것과 별도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그 과정에서 그동안 많은 탄핵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제로 모습을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돼서 이 현명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지금 기사 제목이요. 박근혜 390원짜리 머리핀으로 약식 올린 머리. 여러분 이게 기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올린 머리 스스로 하고 나온 채 법정 출석. 본인 스스로 올린 머리 했다라고 기사가 되어 있는데요. 더 놀라운 건 검색어 1위가 박근혜 올린 머리입니다. 박근혜 올린 머리가 검색어 1위가 되고 그게 기사 1위가 되고 스스로 올린 머리 하는 것을 기사화 시켰는데요. 저는 더 놀라운 건 그 당시 기사 보시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묘하네요. 날짜가요.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에 박근혜 대통령 재판일. 뭐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겠죠? 뭐 우연의 일치겠죠, 그거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비명의
그 자살 형태로 그 끝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쨌든 만약에 그때 자살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 이와 같은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것을 예견했음인지 뭐 자살의 형태로 끝이 났는데 이와 그 같은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되면 뭐 지금 제가 뭐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전혀 아닌데 그와 같은 것을 비추어서 어떤 현재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사랑이 있듯이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사랑이 반드시 일부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어져서 마찬가지로 그런 비극들이 좀 이제는 좀 많이 없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철의 여왕이라고 알려진 사람 아시죠? 대처. 대처총리라고 있었죠. 대처가요. 우리 생각보다 다르게 사람들 사이에 사랑을 못 받았대요. 너무 독하게 모든 일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협상할 때도 독하게 하니까 사랑을 못 받았대요. 대처를 사랑한 사람은 세상에서 딱 한 사람이었대요. 남편. 이거 영화에도 나왔고 기사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대처를 모든 사람들이 필요는 했지만 사랑하지 않았었대요. 예. 그런데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요 사랑하는 존재가 꼭 한 사람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그건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이어서 다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야당 대표로 잠깐만 야당이 아니죠. 예. 자,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여당 대표로 우리가 셀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청문회를 정부를 대신해서 커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걸 해야 되나요? 자신 있으십니까?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대표님이 그런 역할이었나요? 네. 그럼 제가 그럼 공격을 하면 되는 거군요. 공격입니다. 지금 한번 우리가 한번 예. 정말 짧은 시간 내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예. 예, 한번 청문회 문제점을 뭐, 제시해 보시고 막아 보십시오. 그럼 뭐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의혹들이 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부인 그린 강매 의혹입니다. 네. 부인이 아마 미술 교사이자 화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희한하게 전남도지사가 되기 전에 네. 개인전을 열었는데 그 당시에 전남개발공사라고 해서 아마 이게 전라남도에 아마 그 하청 회사인 것 같아요. 공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아마 투자를 했던 그 하청 공기업인 것 같은데 이 회사가 굳이 그 이낙연 후보의 부인의 그림을 사서 오해를 지금 사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강경화 그 외무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살짝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저런 검증 과정을 거쳤는데 이러한 뭐 전입 의혹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얘기하면서 국민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요즘 그 미술협회 같은 데서 이제 호당 가격을 많이 매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뭐 상당히 뭐 비싸게 책정되어질 수 있는 그림값임에도 불구하고 뭐 800만 원, 900만 원 정도면 그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냐라는 그런 논지로 봤을 때 그냥 좀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낙연 후보자로 빙의가 되나봐요. 일단 막는데 땀을 줄줄 땀을 일단 막아보려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거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내일도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제가 후보자님이라고 하고 호칭하고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하세요. 저도 갑자기 덥습니다. 저는 이왕 일이 시작되니까 후보자님 혹시 김영란법에서 그 제한되는 금액 기준을 좀 알고 계십니까?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은 뭐 제가 적정한 가격인지는 제가 그림 전문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적정한 가격이 이라 하더라도 그 그림을 사준 것이라면 만약에 뭐 일반인이 가서 산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근데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그 도가 투자한 공기업이 굳이 출마한 부인의 미술전에 가서 적정한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림을 샀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런 게 그냥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일단 화랑가나 이런 그 미술협회 관련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 전남도지사 부인이고 그리고 본인의 부인. 아 그렇죠. 네. 부인님을 감안하면 뭐 적정가라는 그 얘기들이 회자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받은 건 아니다. 그렇죠. 화가고 그렇죠. 또 뭐 그 정도 거기에 있으면 진짜 많이 받으면 몇 천만 원인데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예, 그림은 약간 주관적인 가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는 그림 가격 자체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선배는 오얏나무 아래서 각근을 고치지 않는다. 그렇죠. 만약에 진짜 우리 후보자께서 청렴하고 훌륭한 신분으로서 이렇게 추후에 네. 총리까지 예정이 되었다고 하면 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아마 그 당시는 전남도지사 출마 선언에 그쳤고 네. 총리까지는 아마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렇게 총리는 특히 다른 또 뭐 다른 장관과 달리 좀 검증을 좀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재상으로서 국가 권력의 제2인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 면에서 특히 뭐 도덕성이라든지 어떤 뭐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뭐 단순히 적정한 가격에 의해서 샀다는 것만으로 과연 이러한 우연이 좀 이렇게 쉽게 이야기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동안 원내에서 원활하게 활동을 해왔고 전남도정을 이끄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었다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다른 어떤 큰 문제점에 비해서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볍다라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총리 같으신데요.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거는 이 그림이 과연 전남 개발공사에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 그림이 어디에 어떻게 이렇게 설치돼서 효과를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가격뿐만 아니라 만약에 필요 없는 그림을 산 것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그러나 이제 각 지방 공기업마다 많은 민원인들의 접수가 있고 또 이제 사람들의 많은 방문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향해서 너무 우리가 공허하게 공간을 남기는 것도 맞지 않는 또 이 문화융성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을 깊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아들 문제 한번.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아들 문제로 넘어가 주세요. 더워. 근데 제가 지금요 왜 계속 웃고 있냐면요 댓글 보셨습니까? 너무 좋은 아버지요, 너무 좋은 남편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나오신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저 정도의 믿음과 신뢰를 주는 사람 참 드물다라는 진짜 덕담의 칭찬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모든 국민들 팬이 생길 것 같아요. 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냐면 이거 설정이니까 네네. 더 신뢰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막아보려고 하니까 땀이 나나요? 일단은 혹시라도 제가 그러네요. 방어를 한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당이 쉬운 게. 근데 우리 스튜디오가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우린 땀을 안 흘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당연히 뭐 방어를 당하는 쪽에서 땀은 좀 흘려주셔야지. 저도 공격하는 입장인데. 네, 아들 문제 한 건만 더 공격하고 마무리해 봅시다. 예. 아들 문제는 지금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시피 그 아들이 병역 면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 병역 면제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병력의 의무라고 하는 국방의 의무, 병력의 의무라고 하는 국민의 기본적 의무를 침해하는 것이라서 좀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가 이제 이회창 후보자 아들의 그 병역 문제가 항상 이슈화되는 시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무청에 쫓아가서 나는 우리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겠다. 그런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저는 의뢰를 했고 그것들이 이제 국가가 판단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군대를 가지 못한 것들을 지금도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소위 얘기하시는 입대 희망 단원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혹시 그때 혹시 총리를 후보자 되심을 예상을 했는지 잘 알 수는 없는데요. 쉽게 예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수술 관련된 자료, 특히 그 당시에 최소한 네. 의무기록, 진단서 네. 이 정도는 제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런 자료들이 전혀 없다고 하시는지 그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도 기간이 일단 오래되었고요. 제가 지금 총리로 임명받을 거라고 그 당시에는 일단은 생각하지 못했던 시기였고, 두 번째로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것들,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러한 근거나 흔적들을 남겨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변호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증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본인한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입대 희망 단원서는 본인한테 유리한 증거 같아요. 제가 예,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유리한 증거는 남아있고 네.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 네. 없어진 증거는 불리한 증거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되는데요. 네, 네. 대개의 소송의 경우에 다 그렇거든요. 네. 유리한 증거는 본인한테 남겨놓고 네. 불리한 증거는 없애는 게 네.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네, 네. 그렇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입대 희망 단원서는 있는데 네. 유리한 증거는 남아있는데 네. 다른 증거는 없다? 그럼 다른 증거는 다 불리한 증거로 추측할 수밖에 없고 네. 그 추측 증거는 혹시 그 당시에 네. 좀 이게 어깨 탈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에 네. 그 당시 그 무렵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병력 브로커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어깨 탈구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상한 우연이 좀 몇 번 겹쳐졌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 그러니까 우연히 갑자기 겹쳐질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뭐 묘미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합리함, 불리한 점,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시점에 총리 청문회에 있을 거다라는 것들을 고려할 수 있던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왕 의원님. 왕 의원님,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가 제가 방금 빙의 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제 방금 방송에 임하면서 자의식을 버리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빙의 같아요, 빙의. 그 후보자님이 진짜 그 정도 얘기하시면 거의 잘 피해가는 걸로. 진짜 잘 피해가는. 그럼요. 그죠? 답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 정도 가면 피해가는 건데 사실 제가 볼 때 이거 못 피할 것 같아요. 방금 변호사님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 근데 너무 절묘하게 유리한 증거는 가지고 있고 불리한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답이 이게. 나왔네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청문회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웃으면서 나눴지만 여러분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정답이 있다는 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그 진짜 뭐 그 입대 지원 단원서 뭐 이런 거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왜 본인이 진짜 입대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대를 못하겠다는 증거들, 그 증거는 바로 그 단원서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지금 그러네요. 의무기록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단원서는 그냥 말로 지어낼 뿐이고 실제로 모든 국민이 검증할 수 있는 그 진단서, 수술 기록을 남겨서 이 자리에서 바로 이리 보여주면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게요. 정작 단원서만 있고 의무기록은 없고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오늘 변호사님 되게 멋있었어요. 변호사님 같았어요. 제가 뭐 평소에 오늘-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되게 멋진 법정의 변호사님 같았어요. 그쵸?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쭈구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쭈구리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라고 제가 몇 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굉장히 애착 가는 코너이기도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깥에서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촬영하고 있으면 소리가 전혀 안 아이고, 들립니다.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네. 바로 그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주 이제는 어느 종편 못지않게 네. 굉장히 각광받는 국민들한테 그런 방송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조회수가 지금 엄청나죠? 10만 넘고요. 아유, 일단 댓글이 기본 500개가 넘습니다. 그 진실을 말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번창하리라고 믿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의원님이 이렇게 해주신 덕분입니다. 더 많이 키워주십시오. 아이고. 의원님,
댓글 보면요, 사람들이 예. 이제 종편 뉴스가 보기 싫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뉴스를 보면서 정보를 많이 얻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데 오늘 의원님과 이제 나누는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댓글들을 씁니다. 저희는 예.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댓글에 질문 나오면 다음번에 답해 주실 거죠? 예, 꼭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 함진규 의원님은요, 지금 네이버에 함진규 의원이라고 딱 검색을 하면요, 바로 뜨는 말이 불꽃 신호기입니다. 자, 예. 불꽃 신호기 무슨 말입니까? 그 제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입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여러 분야를 주택이나 도로나 등등 여러 가지 분야를 다루지만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 분야도 다룹니다. 네. 그래서 저 마이카 시대가 돼서 뭐 거의 한 사람에 한 명씩 차가 있다시피 한데 네. 이 또 전쟁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숫자보다 교통사고로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맞아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귀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어떻게 교통사고를 좀 줄일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아주 화두입니다. 네, 그래서 주로 사고 유형을 보면 뭐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이제 도로를 주행을 하다가 이게 차량이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그 노변에 노변 이런 데 이제 그 차를 세워 놓는데 주로 이제 1차 사고를 노선을 가다가 일어나는 사고는 그 몇 퍼센트가 안 됩니다. 10% 미만이거든요. 그런 사고들은. 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1차 사고로 네.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2차 사고는 저 도로변에 세워 놨는데 거기서 이게 달리다 보니까 특히 저 비가 오는 날이나 뭐 야간 같은 데는 그냥 노견에 있는 사람을 보이지 않아서. 네, 보이지 않아서 네. 치여서 생명을 잃거나 또는 뭐 대파 사고가 나거나 이런 사고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달리다가 노견에 있다는 거를 주지시켜 줄까 후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개발한 게 이제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불꽃 신호기라는 게 있습니다. 명칭을 그렇게 이제 정했는데 이게 이렇게 던져버리거나 삼각대를 설치해 놓으면 확 타오르는 거죠. 네. 20분 내지는 30분씩. 그러면 이제 후방에서 오는 밤에 야간에 오는 사람들은 보이겠네요. 저기 앞에 뭐가 있겠구나. 그걸 이제 인지를 하면서 좀 서행 운전을 한다든가 조심을 하죠.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사고가 뭐 94%, 95% 인명사고가 나니까 그거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건 시흥만을, 그러니까 지역 전국이요, 도발을 위한 게 아니네요. 전국. 저는 전 세계가 될 수도 있죠. 저는 그 지역 이거 무슨 아이디어 상품 같은데요? 아니요, 전 세계. 근데 그래서 그 상품이 지금 완벽하지는 않고 이제 더 진화가 될 겁니다. 지금은 내려서 삼각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차 안에서 그 삼각대 또 내리다가 위험해요. 그래서 그냥 던지면 쥐가 펴져가지고 하는 그것도 아마 이제 수요가 되면 그거를 생산하시는 분들도 아마 좀 더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그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발점이 된 거죠. 그러면 비상등을 켠다거나 트렁크를 연다거나 뭐 안전판을 세운다거나 하는 그거 것보다 갖고는 부족하죠. 훨씬 더 안전적이네요. 그거는 이제 차가 예를 들어서 네. 그 뭐 뒤집히거나 전복이 되거나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비상등 켜봤자 비상등 작동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종합을 해야죠. 그 상황에 맞게. 비상등을 켤 수도 있고 가벼운 사고 같은 경우는 또 차가 전복이 돼서 뭐 다 맞아요. 신호가 다 내려서 나갔는데 할 수도 없고. 없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혹시 콩알탄이라고 아세요? 콩알탄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 약간 요만한 건데 던지면 네. 파닥파닥 하면서 불꽃 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원리로 좀 크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 그건 좀 다르고 이거는 확 그 화재의 그 위험성은 없고 네. 그런 발화 위험성은 없는 거고 이제 우리가 조명탄 쏘듯이 약간 연막탄 예, 그런 걸로 이제 신호를 바퀴벌레 잡을 때 그 하얗게 연기 나오는 것 같은 건가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밤에는 그게 연기가 잘 안 그러니까 뭐 보이니까 지금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원님을 검색했더니 불꽃 신호기라고 같이 연관 검색이 되길래 궁금해서 이거부터 여쭤봤습니다. 그게 저 영어를 번역한 건데 프레임 그 번역을 한 건데 그 정확한 그 번역인지도 모르겠고 네. 어쨌든 한시적으로 이렇게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멋진 것 같아요. 예, 신호기.
특허권을 혹시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아, 거 저는 아니죠? 거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혹시- 저는 안전에만 관련이 있지 그거는 이제 누가 만들지 만들겠죠. 또 네, 네. 업데이트해서 만들고 그러기 제가 지금 때문에 그걸 만들러 갈까 싶은데 지금 방송을 할 일이 아니라 그걸 개발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R&D도 좀 하시고 네. 저는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자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거는 뭐 다른 분들이 누가 더 좋게 만드시고 그럴 겁니다. 네, 대선 때 홍보본부장을 맡아서 예. 하셨잖아요. 예, 예. 많이 힘드셨죠? 뭐 이번에 짧은 기간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에서 비상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뭐 저희들이 뭐 당선은 되지 않았지만 공보물은 국민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잘 네, 만드셨더라고요. 굉장히 그 짧은 기간이지만 되게 책자가 네, 잘 만들고 아마 알차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당 공약집 중에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가장 잘 만들었지 않나 또 국민들 그런 말씀하고 그래서 홍보본부장으로서 굉장히 좀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집권은 못했지만 그 공약 내걸었던 건 또 국회의원이 107명이나 계시기 때문에 네. 이제 하나하나 꼭 집권만 했다고 그래서 그걸 뭐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고 그럼요. 우리도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그런 거는 하나하나 국민과 관련된 건 챙겨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법전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그 법전에 의해서 이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좀 이행을 해 나가야죠. 네, 의원님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야당이 됐어요. 예, 예.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지는 않죠. 네. 좋지는 않지만 이제 또 우리도 더 많이 반성을 해야 되고 우리 당 내부 정비를 해서 네. 또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그 다음 또 대선도 있기 때문에 결국 정책으로 지금 집권 여당하고도 승부를 해야 되는 거고 선의 정책 경쟁을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전열을 정비해서 계속 선거는 다가오니까요. 그렇게 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코너가 이제 디스전이 아니에요. 예, 예. 여당일 땐 디스전이었거든요. 예, 예. 야당이어서 야당당당이라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예, 예. 네, 당당하게 공격하자. 예. 야당당당이라고 만들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 이제 뭐 초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지율이 80%가 넘어가고 있대요. 예,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권이 출범하고 의욕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면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지 못했던 또 시각을 달리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거를 또 그분들이 해야 되고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잘하고 잘 나가는 건 뭐 저희들이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고 또 이게 뭐 말과 행동이 다르게 뭐 과거지향적으로 간다든가 네. 미래지향적이 아닌 뭐 이렇게 가는 건 그 야당의 본연의 역할이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여든 야든 어느 정권이 가든 국민을 위해서 간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또 이상한 방향으로 역행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당연히 우리가 또 그건 견제해야 되는 게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뭐 공격만 하는 게 주 임무는 아니고 네. 선의 정책 경쟁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게 우리 당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잘하실 수 있죠. 아 잘하죠. 뭐 집권 기간이 오랜 동안 있었는데 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또 두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4대강 감사를 새로 시작하겠다, 다시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4대강 감사가 몇 번 있었거든요. 서너 번 했죠. 네, 근데 또 지금 다시 하겠다라고 하고 뭐 방산 비리도 다시 사정하겠다 그러는데요. 4대강 재감사가 세계 정권 걸쳐서 이번에 네 번째다. 네. 네 번째 한다고 하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감사하라고 지시하니까 바로 다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느 정권이든지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관계 설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어느 정부든 성공을 바라지 않는 정부는 없었어요. 네. 다 나름대로 정책을 가지고 성공하기를 다 바랬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오가 다 있을 수밖에 없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과거를 자꾸 들춰내서 과거지향적으로 가는 것보다 과거에 잘못된 건 시정을 해야 되고 그 과거를 통해서 뭔가 경험을 얻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고 뭐 어떤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전 그건 굉장히 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일례로 4대강도 저도 찬성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요. 사실은. 네, 저도 네. 뭐 찬성했던 사람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제가 도의원을 2번을 했는데 하다 보면
이게 그 재난과 관련돼서 홍수가 온다든가 여름에 이러면요. 이 재난 비용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복구 비용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군더더기식으로.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이제 환경하고 많이 부닥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환경이라는 건 뭐 그냥 내버려 두면 돼서 그게 환경이 되는 게 아니고 잘 가꿔서 제대로 됐을 때 그 환경이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일반 뭐 지천이라든가 뭐 주요 이런 하천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정비해야 될 게. 그런 걸 잘 가꿔줘서 이제 해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그 4대 강을 할 때 원래는 대운하를 좀 하려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당선이 됐거든요. 네. 국민들이 투표하고 나서 찍어줬는데 대운하를 반대하니 그때 정부에서는 4대 강으로 돌린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네. 그게 이제 자기 주전공 분야시니까. 저도 뭐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은 안 했지만 좌우지간 했어요. 네. 그 정권에서 했는데 공도 있고 과도 있잖아요. 제가 영산강을 한번 그 현역 의원 때 내려가 보세요. 저 광주 쪽 그쪽에 가봤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주변에 강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뭐 한 4급수, 5급수 이렇게 가서 냄새만 나는 그 강이었었는데 4대 강으로서 2급수까지 치고 올라왔나 보더라고요. 그게. 그럼 많이 맑아진 거 많이 아니에요? 맑아졌죠. 네. 근데 맑아졌는데 이제 이게 지금 녹조가 또 생기잖아요. 녹조가. 그래서 녹차라떼라는 네, 별명이 그래서 있었잖아요. 녹조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녹조의 원인이 뭔지를 현 정부는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게 꼭 4대강 때문에 그런 건지 옛날에 그런 건지 해서 녹조를 없애는 방향으로 물을 흘러내리는 방향으로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좀 괜찮은 방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갖는데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4대강 때문에 금강 같은 데 이제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잖아요. 네. 그럼 옛날에는 농사 짓는데 굉장히 제한이 많았었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기왕에 만든 거니까 기왕에 만든 거면 이거를 어떻게 국민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지류 사업을 해서 지금 물만 모아놨잖아요. 몇백억 톤을.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지류 사업을 해서 실핏줄에 피가 흐르듯이 이 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녹조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초점을 둬야 됩니다. 현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기왕 만든 거니까 활용을 할까 국민을 위해서 요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혹시 과정에서 무슨 공사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뭐 그거는 또 별도로 해야겠죠. 잘못된 게 있으면. 그러나 주 초점은 활용하는 문제에 또 포인트를 두지 않. 그걸 4대강 한 걸 지금 다 헐어버리고 뭐 없애버린다. 뭐 만약 이런 경우로 혹여라도 방향을 잡는다면 그건 또 다른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그런 잘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그냥 사적인 질문인데요. 네. 그 당시에는 왜 4대강을 반대하셨습니까? 그거는 저는 그게 양면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들으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 대통령 같아요. 임기가 5년인데 네. 어느 대통령이든지 그때도 MB 정부 때 광우병 촛불 집회 때문에 1년을 집권 허비했어요. 초기에 허비했죠. 예, 제 그다음에 기억에는 한 100일 그렇죠. 허비했지. 네. 거의 1년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또 정권 말기에는 매임덕이 와가지고 일을 거의 못합니다. 그럼 결국 단임제가. 2, 3년이네요. 그렇지. 2, 3년 일할 수 있는데 또 제가 왜 뭐 적극 반대를 하기보다도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단임제이기 때문에 단임제에서는 대통령이 뭔가 어느 정부든 성과를 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있고 성과를 낼 수 없고 다음 정권까지 연결시켜서 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단임제니까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거는 지금 아까 5년에서 양쪽 1년씩 빼버리면 3년 남는데 이 기간 내에 뭔가를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 그때 당시에 MB 대통령께서는 뭔가 혁혁한 성과를 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절차를 다 순리대로 가서는 환경 영향 판고 뭐고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토탈로 뭉쳐서 턴키 방식이라 하죠. 건설 용어로는. 그냥 다 믹서에서 한 번에 가는 거죠. 밀어붙여서 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그 영산강을 중심으로 해서 전남 도민들 그 강 주변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환영을 하고 또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좋아하는 도지사 그때 아마 전남 도지사가 아마 그거 하는 거를 적극 그 정책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좋아했고. 네. 그러니까 그런데 먼저 해라. 4대강을 다 하지 말고 1대강 내지 2대강만 해고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다음 원하는데. 정권으로 남겨라.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건 모르죠.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전체를 다 한 번에 정리하고 네.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네.
재정이 그렇게 되면 왜곡이 되잖아요. 한시적으로 다른 데 쓸 거를 여기다 다 투입을 해야 되니까 재정 왜곡 현상이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좋은 거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그 지역민들이 원하는 거를 먼저 하나 정도 2개 정도만 하고 네. 나머지는 다음 대통령이나 넘기든가. 좋다 그러면 대통령이 안 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재정 왜곡도 그때 당시에 좀 덜 되고 네. 이렇게 갔더라면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하는 재정 왜곡 때문에 저는 그때 좀 반신반의를 했던 거죠. 그러셨군요. 그래서 아쉬움이 조금 있으시겠어요. 아니 뭐 지금 그런 건 안 되고 대통령이라는 분들이 5년 단임제로 와서 하시는데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하나씩만 여러 개 욕심내지 말고 뭐 경제 문제를 활력과 일자리 창출 이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네. 기본적인 거고 그걸 떠나서 또 하나씩 할 수 있는 그 달란트가 있잖아요. 네. 대통령의 특징이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나씩 하고 나가는 게 나라 발전을 위해서 그게 다 모아지면 좋은 나라가 되잖아요. 너무 합리적이세요. 저는 합리적인 정말 사람입니다. 너무 합리적이어서 네. 제가 계속 웃고 있는데요. 여러 자, 가지를 다 손대려고 그러면 이게 시간은 짧고 또 다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해관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좀 이건 내가 소명의식을 갖고 나만이 할 수 있다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대통령별로 정권별로 그런 걸 우선적으로 좀 하시고 나머지는 또 같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왜 이걸 이런 단어로 생각이 날까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 전공 잘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님 피해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누구를 예. 어쭈구리 해주시겠습니까? 이제는 뭐 그 이제 인사청문회 그렇죠.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네. 아마 내일부터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인사청문회가. 근데 네. 이게 참 웃기는 게 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칙. 네.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아까도 요거 전에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 인사청문회 대원칙은 그 사람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검증. 네, 검증해서 이 사람이 이 직분을 끌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이 돼야 됩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병역 문제라든가 부동산 투기 문제라든가 세금 문제 또 위장전입 문제 이런 것들 과거에 역대 유능한 후보자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탈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19대 때 제가 법안을 냈어요. 이런 문제 갖고 국민들 보는 앞에서 인사청문회 하는 게 좀 모양이 안 좋다. 네. 이런 거는 청와대라든가 검찰이라든가 뭐 세무서라든가 뭐 관련 기업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조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서 다 조회를 하고 실질적 내용을 갖고 좀 한번 국민들 보기에 이 사람이 정책 능력이 있는지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경험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이런 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뭐 세금 냈냐 안 냈냐 군대 갔다 왔냐 안 냈냐 뭐 또 뭐 부동산 투기했냐 안 했냐 이걸 갖고 따지고 있으니까 이거 서류로 다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19대 법안을 제가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 법제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또 맞이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면서 또 요새는 진일보에서 먼저 이중국적이다. 또 위장전입이다. 내가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쭈구리지. 그럼 그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그럼 도둑질했어. 사퇴이지 본인이. 내가 도둑질했어. 자 했다고. 내가 했다고. 지금 그거잖아요. 네. 내가 잘못했어. 네. 했다고. 내가 먼저 말했잖아. 네. 그러니까 용서해줘.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과거에 그것 때문에 탈락된 사람은 뭐냐고 그러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어쭈구리 적반하장이네요. 네. 그래서 그거야말로 어쭈구리입니다. 어쭈구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제가.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지 말아야죠. 그래서 과거에 수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뭐랄까 좀 비리 관련돼서 이제 그걸 앞으로도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걸 어디까지 그럼 용인을 할 거고 네. 어디까지 또 우리가 부정을 할 건지 이런 세세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다소 뭐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직분을 수행할 충분한 역량과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들이 얘기하잖아요. 좌든 우든 중요하지 않다. 유능한 능력이 있냐 없냐 그걸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아마 검증 과정에서 중요한 하자가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좀 탁월하다면 또 뭐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저 청문위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역시 오늘 어쭈구리를 정확하게 콕 집어서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예.
우리가 지금 야당이 되었는데 야당으로서 여당을 견제할 만한 코너를 지금 만들 거거든요. 예. 장명을 하나 해주십시오. 코너요? 네. 그러니까 의원님이 홍보 본부장이시니까 홍보 이쪽. 어쭈구리가 이미 명명이 돼서 많이 알려졌는데 당분간은 아니요. 어쭈구리는 의원님들 코너고요. 아 여기 적반하장이 예, 적반하장 안에 새로운 코너인데요. 그거는 아마 이제 장명소도 한번 가봐야 되고 또 우리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정의적 관점에서 좀 네, 네. 화두가 정의이기 때문에 네. 진실을 말하는 그런 거를 장명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오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적반하장이라면 우리가 저 여당일 때 썼던 거니까 이제 야당이 됐으니까 용어도 바꿔야죠. 적반하장은 그냥 뉴스 첫 타이틀이어서 이제는 예.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하고 있는 거 적반하장이야. 이제 공격하는 거니까 그대로 가는데 코너 이름을 지금 고민 중입니다. 글쎄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500원 드릴 테니까 예. 이름 하나 지어주십시오. 500원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100원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꼭 지어주세요. 예, 이따가 고맙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2017년 5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한국일보 사설을 보니까요.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완장찬 점령군을 경계한 이유라는 글이 있네요. 여러분 완장찬 점령군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이거 발음 되게 어렵네요. 완장찬 점령군. PD님 이건 발음 한번 해보세요. 완장찬 점령군. 덤령군이라고 합니다. 덤령군.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면요. 완장찬 점령군 한번 발음해보세요. 발음이 아주 어렵죠.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완장을 차면요. 사람들이 다 점령군처럼 변합니다. 특히 옛말에요. 동네 괴뢰군이 더 무섭다. 동네 공산당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믿었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 완장 딱 차면요. 바로 돌변을 하는 거죠. 너무 잘 아니까요. 자, 지금 부위원장,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밑에 모두 3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인수위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건데요. 사실은 인사권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완장을 차면은 점령군처럼 휘두르던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되어서 정권을 잡아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기사에 아까 나왔었는데요. 그 기사에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요. 완장찬 점령군들이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제가요 원래 신문을 꼼꼼하게 보는 타입이 아니었는데요. 이제 신문을 5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문을 보면서요. 이걸 하나하나 분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완장찬 어디에 있었는데 못 찾겠습니다. 완장찬 아무튼 있다라고 하고요. 그 기사를 보시면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 돌려서 다시 재조사를 하겠다는 기사인데요. 자, 완장찬 점령군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신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의 초심 끝까지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계속 마무리 되시고요. 행복한 시간 항상 되세요. 다시 오겠습니다.